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10주차 2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영웅들의 시대를 처음 시작했고, 그 첫 번째 영웅으로 페르세우스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세우스가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에 의해서 엄마와 함께 상자에 담겨져서 바다에 띄어보내졌는데, 세리포스 섬에 도달해서 성장했다까지 이제 모험 이야기가 나와야죠. 자, 고르곤의 머리인데, 세리포스 섬에 이제 폴리덱테스라는 왕이 있었고, 그 왕이 이제 다나헬을 보고 흑심을 품고 다나헬을 차지하고자 했는데, 이제 페르세우스 영웅이니까 아마 기골이 장대한 청년으로 자라났고, 그래서 이제 페르세우스가 걸림돌이 되니까 제거하고자 이제 음모를 꾸몄다. 그래서 뭐 고르곤의 머리를 가져오게 시켰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다른 설로는 피사의 왕녀 히포다메이아, 이 피사는 이탈리아 피사가 아니에요. 저기 올림피아 근처 도시 이름입니다. 마을 이름. 피사의 왕녀 히포다메이아에게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서 바칠 선물을 이제 그 섬의 주민들에게 바치게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구해준 어부가 폴리덱테스와 형제지간이었으니까 폴리덱테스랑도 좀 알고 지냈겠죠. 그래서 너는 뭐 할래? 그랬는데 뭐 돈이 없으니까 뭐 고르곤의 머리라도 바치겠다 그렇게 호기 있게 나섰다가 덥석 가져오라고 시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고르곤이라는 존재는 머리가 셋 달린 자매들인데, 그 중에 둘은 불사의 존재고, 그 중에 하나 메두사라는 이름을 가진 머리만, 이걸 뭐 사람이죠, 뭐 괴물이지만, 네. 그만 이제 가멸적인,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에 대한 이제 그 호칭이에요. 신이 불멸인데 반해서 대비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트네토스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쪽 머리를 이제 가져와라 이거죠. 다른 쪽은 안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찾으러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비, 아이템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얻었죠. 그래서 이제 림페 그 요정 같은 거죠.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제 전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림페들이 이제 관련된 장비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림페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림페들에게 어디로 어떻게 해서 림페에 가는지 그 길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듣자 하니 그라이아이라는 존재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제 고르곤의 또 자매들입니다. 여기도 셋이에요. 그래서 이 고르곤의 자매들이 이 고르곤이 있는 곳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그라이아이는 원래 그 회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여인들이 눈이 하나고 이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돌려 쓰고 있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림에서 노파로 나오지만, 뭐 그 그라이아이라는 색깔, 회색이라는 색깔 때문에 아마 노파라고 하지만 노파란 얘기는 없고, 그래서 이제 처녀일 것이고, 다만 이제 이와 눈이 하나뿐이다. 그래서 서로 돌려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 가만히 가서 한쪽 눈을 쓰고 있던 사람을 빼서 다른 자매에게 주려고 건네주는 사이에 그 중간에 가로챈 거예요. 눈을 가로채고 눈페에게 가는 길을 이제 물었다. 그랬더니 눈을 돌려줬다는 설이 있고, 그러고 나서 아니면 눈을 돌려주면 앞이 보일 테니까, 그래서 뭐 쫓아올까봐 뭐 호수에 버렸다는 설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강대인섬 얘기는 되게 좀 못된 쪽이 원조일 가능성이 있다. 처음 이야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뭐 우리가 뭐 나중에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아이들 이야기용으로 많이 소비해요. 그죠? 여러분들도 어릴 때 무슨 올림포스 가디언 그런 거 보셨다면서요. 그런데 사실은 뭐 그리스 로마 신화 물론 옛날에도,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인들도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 플라톤의 책에도 나오는데, 할머니나 뭐 유모 이런 사람들이 아이들 모아놓고 이런 옛날 얘기 했단 말이야. 우리도 뭐 불과 몇십 년 전에 그런 시기였습니다. 할머니, 엄마,
또는 뭐 외삼촌, 삼촌, 좀 젊은 삼촌들, 뭐 그런 분들도 뭐 한겨울에 이불 펴고 앉아갖고 옹기종기 앉아서 옛날 얘기하고 귀신 얘기하고 뭐 그랬단 말이죠. 어, 그렇긴 한데 그 동시에 이런 그리스 신화들은 어린아이용으로 재단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란 개념이 고대에는 없었거든요. 또 가장 아주 최근의 개념이에요. 어린아이. 우리도 어린이란 말 자체를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만든 말이잖아요. 그래서 끔찍한 얘기들, 못된 얘기들 많습니다. 우리가 공포영화, 괴기영화 보면서 스트레스 풀듯이 옛날 사람들도 끔찍한 얘기 보면서 오히려 스트레스 풀고 그랬던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ним페에게 가는 길을 알았고 ним페에게 갔더니 ним페들이 복수의 ним페들이었어요. 날개 달린 샌들, 배낭, 하데스의 투구 이런 것들을 빌려줍니다. 날개 달린 날아서 가고 배낭은 그 메두사를 비롯해서 고르곤의 얼굴, 눈을 직접 보면 상대방이 돌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눈빛이 새어나지 않게 뭐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배낭,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게 해주는 하데스의 투구. 이제 하데스란 말이 지하세계란 뜻도 있고 하데스의 주인인 신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하데스의 어원을 우리가 하이데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이데스. 이데스는 보이는 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는 부정어. 그러니까 unseen, 보이지 않는 이런 뜻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하데스의 투구니까 보이지 않게 해주는 투구인 거죠. 또는 뭐 헤르메스와 아테네가 인도해 줬다라고 하는데 그라이아이를 통해서 ним페에게 가는 길을 알게 됐다라는 거랑 충돌하긴 하는데 뭐 헤르메스 아테네가 뭐 메두사 쪽에 인도를 해줬다고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절충도 가능하고 뭐 그런 버전이고요. 역시 그래서 고르곤 자매들이 잠들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메두사의 머리를 직접 보면 안 되니까 그 이 방패는 이제 아테네가 줬나 보죠. 그래서 방패를 들고 그 거울로 삼아서 메두사를 직접 보지 않고 방패에 비친 모습을 보고서 잘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칼도 뭐 그 낫 비슷한 칼을 썼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괴물 여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스 신화에. 그래서 왜 나오나에 대한 이제 설명이 우리 교재에 담겨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그리스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이 지금 현재의 그리스인들이 아니고 그 전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그 인도 유럽어를 사용하고 인도 유럽 어족의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이 남하에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정복민이 된 거죠. 기존의 원주민은 피정복민이 되고 그래서 피정복민의 신화 종교 체계가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문화는 땅과 결부된 문화가 되고 땅과는 여신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제우스를 비롯한 남성성의 신들이 하늘에 살고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북에서 남하하는 것처럼 하늘에 내려와서 원주민들의 문화와 신화를 땅을 관장하는 여신으로 동일시해 놓고 그래서 그 기존의 땅을 관장하는 여신들은 부인이 되거나 제우스의 부인이 헤라처럼 헤라도 아르고스의 헤라 신전이 있고 헤라를 섬기는 종교 의식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부인이 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괴물이 돼서 살해당하는 그래서 기존의 토착 신화들이 소멸하거나 새로운 인도 유럽 어족의 신화 속에 포섭되거나 종속되거나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됐다라는 그런 가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둘 고르곤이 잠에서 깨고 추적은 했으나 하데스의 투구를 썼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실패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여러 차례 반복되겠습니다만 그 저승을 다녀온 자들이 악령에 쫓기는 요소와 연결시킨다. 뭐 근데 이제 고르곤 자매들이라는 게 뭐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은 존재이니까 저승의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메두사는 여인이었단 말이죠. 메두사는 근데 이제 포세이돈의 사랑을 받아서 메두사의 목을 뱉더니 거기서 이미 임신하고 있는 상태였고 페가소스와 크리사오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페가소스는 이제 날개 달린 말 천마고 크리사오르는 원래 이제 뭐 황금 칼이라는 뜻인데 그냥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 크리사우스 밑에 또 이제 괴물들이 태어나는데 아무튼 그 포세이돈이라는 그 신성이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기도 하지만 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신인 거죠. 그래서 포세이돈은 인간의 모습과 더불어서 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그 데메테르 여신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기억이 날려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말과 인간의 혼성인 포세이돈의 어떤 이중성이 메두사의 출산에서 나타난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이게 메두사의 모습입니다. 또는 고르곤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혀를 길게 내밀고 있고 이빨이 어금니, 멧돼지 어금니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리고 얼굴에 반이 갈려 아수라백제처럼 양면성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약간 좀 코믹해 보이긴 하죠. 근데 워낙은 이 메두사는 우리 마치 그 서울에 이제 그 어디죠? 경복궁? 경복궁이죠? 경복궁 같은데. 거기 가면은 해태가 있잖아. 해태라는 그 상상의 동물. 여기 그쪽이 이제 뭐 불이 세서 화가 강한 곳이라 그래서 화재가 자주 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해태라는 존재를 거기다가 세우는 거죠. 돌상으로, 석상으로. 그런 것처럼 이제 악귀를 쫓는 무적처럼 사용됐던 게 이제 메두사라는 겁니다. 흉측한 것도 흉측한 것으로 물리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약간 도상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처음에 그런 이제 부적처럼 쓰이던 용도가 점점 이제 통속화되면서 이제 애용을 하지 않게 됐다. 뭐 이런 설명들이 있고요. 이거는 시라큐사. 시칠리 섬의 시라큐사에서 나온 것이고 기원전 7세기경의 작품인데 테라코타. 그러니까 이제 색칠하고 그린 다음에 진흙에다가 진흙을 빚어서 이렇게 색칠하고 한 다음에 구운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같은 건데 이것도 조금 더 웃긴가요? 아니면 좀 더 무서운가요? 눈이 동그랗게 뜨고 있고 양면으로 갈라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삐뚤 튀어나온 이가 있고 요거는 안티픽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뭐 막새, 장식기와 이렇게 이제 궁전 같은 데 보면 기와들이 이렇게 쭉쭉쭉 깔리지만 그 기와와 기와가 이렇게 쭉쭉 깔린 그 만나는 면 거기에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맨 끝에 여기 이런 거를 딱 얹어 놓죠. 이게 이제 안티픽스라고 하는 건데 장식기와 또는 막새. 근데 이제 그리스는 좀 방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따가 좀 그림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파소스 섬에서 기원전 4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이 출토된 거고요. 푸시킨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좀 장식성이 강하죠. 자, 요것도 이건 화병에 있는 건데 조금 더 웃기나요? 예, 혀는 너무 두껍게 나와갖고 김은국 같아요. 저기 입인지 수렵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이건 기원전 6세기 암포라 양쪽에 손잡이가 달린 항아리 있는 모습이에요. 자, 요게 바로 이제 그라이아. 세 명의 아름다운 여인들이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눈을 더듬어 참고 있는 것 같은데 중간에 눈을 가로챘어요. 이 친구가 페르세우스. 뒤에 뭐 깊은 산속인 것 같습니다. 번 존스 여러 차례 우리 나왔었죠. 에드워드 번 존스의 그림이고 1892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 그라이아 회색빛이 약간 청회색 빛으로 침울한 분위기를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길을 물어서 님페를 찾아왔더니 아름다운 새 님페가 선물들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날개 달린 샌달로스라고 했어요. 이렇게 끈으로 달려 있으니까 그리스인들이 많이 신던 신발이에요.
하데스에 두고 배낭은 어디 갔나 이건 같죠? 예. 이 밑에가 왜 얼음물처럼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똑같은 사람 번 존슨. 이거는 1876년 작품. 자, 여기 이제 아테네인지 알겠죠? 투구를 쓰고 있으니까 뭐 장비를 챙겨주고 있는 것 같고, 이거는 뭐 관련된 게 없는데 알아보기 좀 쉽지 않은데 모자를 좀 씌워주고 있죠. 그래서 아마 자기 모자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헤르메스라고 봐야겠죠. 이거는 이제 파리스 보르도네라는 사람의 작품이고, 연도가 이게 아마 연도가 안 나왔어요. 예, 연도를 못 찾았겠고. 자, 이게 이제 목을 자르니, 자, 목이 없죠. 목 어디 갔죠? 여기 있네. 목이 여기 있고. 이것도 번존스예요. 천마가 페가소스가 태어났고, 크리사우르가 다이빙하는 선수처럼 포즈를 취하고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1876년에서 85년 사이에 그려진 것이고, 이것도 번존스라고 했죠. 자, 여기도 이제 목 자른 구멍인가 본데, 크리사우르와 몸통도 여기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뒤섞어놨네, 그죠? 이게 이제 에트루리아에서 나온 암포라 출토본계 화병이죠. 470년경. 또 화가가 자기 이름을 메두사라고 적었던 모양이에요. 메두사 페인터라고 되어 있는데, 에트루리아 얘기를 잠깐 하죠. 에트루리아가 어디냐면 이탈리아에 있었던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에 로마를 세운 민족 말고 다른 여러 민족들이 혼재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에트루리아인들이 있었고, 이들은 출처는 좀 애매하지만 그리스 문화와 상당한 밀접성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작년이가 재작년에 에트루리아 뭐랄까 고고학전, 고고미술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많이 인용됐던 그런 문화입니다. 이탈리아의 문화고 그리스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스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흡수한 그런 민족이었고, 나중에 이제 로마 민족에 흡수됩니다. 자, 이것도 번존스 그림 같죠? 1875년 작품. 고르고 자매들 둘이 여기 있고, 이 메두사만 좀 옷을 좀 다르게 입었어요. 사람처럼 입었죠. 가슴 쪽도 한쪽 드러내고 있고, 여기 뭔가 장비들 다 챙기고 머리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서 달아나고 있는 페르세우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모자를 썼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여기저기 헤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도 지금 뭐 물웅덩이 같은 게 있네요. 이건 또 유명한 조각상인데 벤베노토 첼리니라는 사람의 작품이고요. 1545년에서 54년 사이 청동으로 만든 거고요. 피렌체 란치 화랑에 있다고 합니다. 피렌체. 자, 여기는 보시면 여기 뭐 아직도 눈을 뜨고 있고 막 이런데, 여기 이제 이미 죽어서 눈을 감고 있는 상태이고, 그 메두사의 몸통을 몸으로 밟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전체적으로 균형이 되게 잘 잡힌, 약간 고개를 숙이면서 사는 게 뭔가 뭐 그런 것 같은 표정이기도 하고, 승리자의 모습 같기도 하고, 여기 칼이 굽어져 있죠. 그러니까 약간 낫 같은 형태를 유지한 겁니다. 고증을 많이 한 거죠. 자, 그 아까 말 나온 김에 잠깐 좀 그리스 신정 건축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안티픽스, 이게 바로 안티픽스입니다. 여기 톱니처럼 쭉
줄져 나온 거, 이걸 안티픽스라고 한 거죠. 막세 타일을 여기다 깔았고, 기억 다시 되짚어보면 페디먼트, 파르테논 신전의 방식, 이게 페디먼트 이쪽에 있고 이쪽에 하나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프리즈라고 하는데, 용어를 좀 다시 보니까 이렇게 쭉 늘어서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원래 이게 세 개가 돼 있는 건데, 뭐 구체적인 얘기 빼고 하여튼 프리즈가 바깥을 둘러싼 게 있고, 이 안쪽에 보면 신상을 놓고 신상을 둘러싼 안쪽 벽이 있어요. 거기에도 이제 프리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경우에 바깥 프리즈에는 이런 식으로 뭐랄까 액자처럼 프리즈 안에 액자들이 쭉 박혀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부조가 되어 있는 거죠. 조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장 한 장 요것들을 메토프라고 부르고, 메토프,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 메토프들이 쭉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쟁들이 동서남북에 나눠져 들어가 있었던 거고, 안쪽에 있는 프리즈에는 그 정체불명의 무슨 축제 행렬인 것 같은데 어떤 축제 행렬인지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 그런 프리즈가 안에 있다고 얘기 드렸죠. 나머지는 좀 전문적이니까 뭐 정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 자, 그런데 이 페르세우스가 거기서 메두사의 목을 잘라고 와서 세리포스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날아 쭉 가다 보니까 이 에디오피아를 지나가게 됐는데, 에디오피아의 바닷가에서 뭐 아름다운 여인이 묶여 있는 걸 본 거죠. 그래서 내려가서 사정을 살펴보니 에디오피아의 왕비, 에디오피아 아시죠? 아프리카입니다. 카시에페이아가 자신이 바다신의 딴들보다 아름답다. 아마 이게 네레이데스겠죠. 딸들보다 아름답다고 선언한 죄로 바다에서 괴물이 나타나서 나라를 황폐화했고, 그러자 이제 바닷가의 제물로 그 딸을 바친 거죠. 자기 딸 안드로메다를 바쳤는데, 페르세우스가 뭐 그냥 안 구해줘요. 치사하게 그녀와의 결혼을 약속받고 괴물로부터 이제 구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괴물로 받쳐질 때는, 괴물에게 받쳐질 때는 암소리도 못하고 있던 외삼촌 피네우스. 근데 외삼촌 피네우스는 약혼자였어요. 아테네를 비롯한 고대 그리스에서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친척이랑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외삼촌이면 나이볼도 많은데, 이게 좀 고약한 건데, 이게 이제 지금도 있다고 하던데, 그리스에는 지참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결혼할 때 일정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부터 그랬기 때문에 남존여비 사상 같은 게 더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딸 낳으면 되게 힘들어하는 거죠. 돈을 벌어놔야 되니까 시집 보내려면. 그랬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유럽에서도 계속 있었던 거지, 집창금이라는 게. 근데 이 재산을 가지고 그 여성이 어떤 자기의 자립,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거꾸로 재산에 여자가 붙어 있는 격인 겁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지참금을 떼주니까 그 지참금이 다른 가문으로 흘러가지 못하게끔, 뭐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죠, 보통. 처음부터 그러기도 하지만 보통 이제 결혼했다 이혼하거나 과부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친척 어른들과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그런 경우에 근데 물론 이건 에티오피아라서 뭐 그 풍습이 있을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인들이 자기네식으로 하는 거니까 얘기를. 그래서 이제 방해를 하니까 고르몬의 머리, 메두사의 머리를 꺼내서 다 그 물을 돌로 만들었고, 세리포스로 돌아갔는데 폴리덱테스가 또 계속 시비를 거니까 이 일당을 또 돌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ним페에게 받은 물건들은 ним페에게 돌려주고,
메두사의 머리를 아테네에게 바칩니다. 고맙다는 표시로. 그러니까 그 아테네가 그 메두사의 머리를 자신의 방패에 달거나 또는 아이기스, 어깨에 다는 그 숄 같은데 달았다. 그래서 우리가 아테네의 그 어트리뷰트, 아테네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물건, 지물이라고 해요. 그것에 이제 이 메두사의 머리가 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페르세우스가 괴물들을 물리친 거는 이제는 그런 괴물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고대 그리스인이 그런 신화 얘기를 들을 때도, 그러니까 그런 괴물들을 이런 영웅들이 물리쳐 줬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메두사 같은 괴물이 없다라는 걸 설명하는 원인설화입니다. 이거는 뒤에 나올 그림에 표시를 했더니 여기서부터 나오네요. 외할아버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악당들을 물리치고 메두사의 머리를 베어오고 그러고 나서는 고향으로 돌아갔지, 아르고스로. 그랬더니 외할아버지 아크리시오스가 겁이 나서 페르세우스를 피해서 달아났는데, 공교롭게도 페르세우스가 어디 장례식 경기에 갔다가, 장례식 경기라는 얘기 자주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에도 나오고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도 나오고 그런데, 장례식뿐이 아니라 뭐 기념할 만한 일이 있으면 뭐 국가 단위 또는 뭐 한 가문에서 잔치 벌리듯이 운동 경기 시합을 벌이고 거기서 이긴 사람에게 상을 주고, 우리 뭐 씨름판, 옛날에 장날 어떤 뭐 명절에 씨름판 벌리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경기가 있었죠. 그래서 페르세우스가 거기 참가했다가 원반 던지기에서 원반을 던졌는데 관중석으로 날아갔고 바로 아크리시오스를 맞춘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 또는 비극에서 자주 등장하는 모티브인데, 어떤 예언의 결과가 닥칠 것을 두려워해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행동한 그 행동이 그 예언을 실현시키는 행동이 되는 것. 아이러니. 그 얘기들이 뭐 이 모티브입니다. 그래서 페르세우스는 외할아버지를 죽인 셈이 됐으니 아르고스를 바로 취하기는 힘들어서 이웃나라인 티린스랑 나라를 바꿔서 페르세우스는 티린스를 다스렸다, 이렇게 돼 있고요. 페르세우스 스라의 여러 자식들이 낳았는데, 몇 대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헤라클레스가 태어나고 페르세스. 근데 페르세스는 이제 페르시아인들의 시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인들이 이제 자기들을 그 세계의 중심으로 놓고 보려는 그런 생각이겠죠. 그래서 페르세우스가 이들이 다 페르세우스의 자손이었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것도 영화처럼 몇 개의 시퀀스를 한 화폭에다 담은 겁니다. 피에르 디 코시모, 가끔씩 등장할 화가인데, 자, 날아가다가 이걸 보고 도착해서 괴물을 처치합니다. 괴물이 좀 귀엽게 생겼는데, 여기 이제 안드로메다가 여기 묶여 있었던 거고, 잘 보시면 이게 에디오피아 사람들이기 때문에 피부색이 검어요. 그래서 여기도 까무잡잡해요. 여기 보시면 이 상태였다가 여기 또 등장합니다. 안드로메다가 이제 드레스, 결혼식 장면이고요. 여기는 보면 여기 묶여 있는 장면과 연결된 것은 이쪽 모습이고, 그래서 이게 아마 엄마일 것 같죠. 괜히 미모자랑했다가 딸을 바치게 된, 그래서 차마 보지 못하는 장면, 등 돌리고 있는 장면들인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장면일 테고, 저기 저 사람들은 아마 뭐 자매이려나요? 아무튼 그리고 나선 페르세우스가 구해주니까 여기서 이제 결혼식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고, 피부들이 검죠. 여기다 이렇게 표시한 거죠. 미술사가들의 해석에 따르면 이 사람은 지금 많은 사람들 속에서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죠. 화가의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피에로 디 코스모가 자기 얼굴을 저기다 슬쩍 집어넣었다. 이런 장난들을 잘 쳐요, 화가들이. 자, 이거는 뭐 우리가 이런 프레스코 화가 나오면 늘 떠올리게 되는 폼페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드로메다를 구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폼페이에 가보면 그 집마다 집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집에 별칭 같은 게 붙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디오스쿠로이 아시죠? 카스토르와 폴룩스 쌍둥이 형제, 아래서 태어난 그 쌍둥이 형제의 이름을 딴 거야, 이 집 이름은. 그래서 디오스쿠로이의 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그 집 있던 벽화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안드로메다의 외삼촌 일행들을 이제 메두사의 머리를 꺼내서 돌로 만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화가는 피네우스는 외삼촌 이름이고, 세바스티아노 리치의 작품이고 1705년에서 10년 사이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자, 이건 좀 재밌는데, 이거 책에 있는 사파 그림이에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세리포스 왕을 돌로 만들고 있는 장면인데, 이거는 여러분 그 호돈이라고 아시죠? 그 주홍글씨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미국의 소설가인데, 그 주홍글씨라는 소설을 써서 유명한 세계 명작에 늘 들어가 있는 간통한 여인인데, 그 마을의 구석진 곳에 살게 하면서 주홍글씨를 단 옷을 입게 하고 사람들이 그 손가락질하는 뭐 그런 여인의 운명을 다룬 그런 작품이라고 하는데, 그 주홍글씨를 쓴 호돈, 나타니엘 호돈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재밌는 얘기들을 묶어서 책을 냈고요. 원더북 for Girls and Boys, 소년 소녀를 위한 놀라운 이야기들, 뭐 이야기책 뭐 이런 거겠죠. 거기에 들어갔던 사파입니다. 1893년에 나중에 그려진 거군요. 왜냐하면 호돈이 1864년에 죽었네요. 근데 사후에 나온 책이었나 봅니다. 우리나라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사파를 그린 화가가 아마 시기에 따라서 달랐던 모양인데, 그 같은 번역자의 작품이 두 개의 다른 사파가들의 버전으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옛날식 그 그림책의 그림을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여기까지인가? 예. 여기까지 한 커트를 끊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